뭐하니? 조용히 해. 지금 밤하늘에서 새로운 별을 찾은 것 같아. 새로운 별? 진짜? 와, 대단하다. 나도 좀 보여줘. 나는 왜 하나도 안 보이지? 베리야, 망원경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 매일 밤하늘을 보며 관측일지 정도는 써주는 나 같은 천재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하, 나도 과학하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고. 나는 물리학을 좋아해. 물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인슈타인 같이 되고 싶어. 헤헤. 나도 언젠가는 우주선을 타고 내가 발견한 별로 여행을 떠날 거야. 올리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 알지? 그럼 당연하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3월의 핫클립 베스트를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소개해볼까? 핫클립 베스트 8위부터 5위입니다. 엄청 부품이 많아요. 예, 여기는 그 20개 협력사로부터 약 500개의 부품을 받아서 용접 조립을 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 그 차체의 핵심 기술인 플랫폼입니다. 예, 요 플랫폼을 이용해서 4m까지 차를 3가지 차종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자동차의 뼈대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요 핵심 뼈대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최강기업에서 자체 개발하신 건가요? 그렇죠. 요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예, 여기에 모든 자동차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아직 자동차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요 부품과 우리 앞에 보이는 공정에서 만든 서브 부품을 토탈해서 종합해서 만드는 이 완성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공정은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개소, 그다음에 특별히 정도를 요하는 용접이 필요한 개소, 그거를 로봇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완성해서 조립하게 됩니다. 와, 이게 그럼 말로만 듣던 자동화 공정이네요? 예, 예. 와, 근데 이게 최강기업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와, 너무 신기하다. 드디어 좀 차의 모양이 보이고 있어요. 예, 이제는 차가 기본적인 골격은 다 갖춘 형태가 되겠죠. 요거를 갖고 요 휀다, 그다음에 후드, 네.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고 이 다음 공정에서 도화를 달게 되면 차체가 완성이 됩니다. 펜다와 도화까지 달게 되면 네. 차체 공정은 마무리가 되는 예,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그래서 다음 공정인 도장 라인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게 아까 차체 공정에서 올라갔던 그 차량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 도장 공장에서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도장 공장에서는 4가지의 그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와, 이게 뭐예요? 자, 여기가 도장 공장의 첫 공정입니다. 제일 첫 부분이 탈지 공정이 되겠습니다. 차체에 기름이 많이 묻어 있죠? 네. 첫 공정인 탈지 약분 공정에서 기름때를 모두 제거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와, 차가 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기름때가 묻어져 있는 게 여기 들어가면은 예, 완전히 제거되는 제거가 공정입니다. 되는 거군요. 이 약품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온도, 그다음에 이 약품의 농도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다 불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약품 공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형성이 돼서 건조가 되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불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스프레이가 계속 차를 젖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공정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전처리와 아까 방청이라는 그 공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동차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겁니다. 도장 공정이라고 하면은 그냥 색만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많은 공정들이 있었네요. 물론.
완성된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자동차의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흠집이라든지 어떤 도화의 간단차라든지 어떤 각종 그 전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게 되면 차량 생산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의 업적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220V 승합을 주장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치며 110V와 220V를 혼용해 쓰고 있었는데 교수님, 근데 20V랑 110V 중에서 뭐가 더 좋은 거예요? 220V가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죠. 왜요? 그게 이제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선을 따라서 쭉 전기가 오다가 전압을 낮추는 과정을 거쳐서 각 가정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경제적이려면 전압을 낮추는 변전 단계를 줄여 전기가 오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기를 줄여야 하는데 전압은 수압과 비슷해가지고 이게 세게 틀어야 전기가 힘차게 쭉쭉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전압이 높은 송전선을 써야 합니다. 근데 전압이 낮은 110V 그 전선을 가정에서 쓰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 효율이 좋은 고압 송전선을 못 쓰게 되겠군요. 그렇죠. 게다가 전압을 낮추는 변전 단계도 많이 필요해서 손실이 많이 생기게 돼요. 한 박사는 배전 승합을 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정부를 설득했는데 그 승합을 하게 되면 공급 전력과 전력 공급 거리가 4배로 증가를 하고 설치해야 하는 전선의 단면적도 4배나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1973년부터 220V 승합 사업을 시작했다. 전국 모든 곳에 전력망을 갈아치워야 하는 대공사. 무려 32년이란 시간이 걸려 2005년에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 발전기 한 기를 설치한 효과 약 4조 2천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고 매년 40억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절약하며 양질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110V를 사용하는 미국과 일본도 220V의 장점을 알고 있지만 적용이 늦은 탓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포기하고 있는 상태. 한 박사의 올바른 판단이 오늘날 원활한 전력 공급의 전환점이 된 셈이다. 공학 교육과 연구는 실사구시가 핵심입니다. 또한 그는 학계와 산업계가 항상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산업대학원과 산업기술연구소 설립을 주도하고 컴퓨터센터 초대 소장을 맡았으며 대한전기학회 창립회원으로 활동하며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한 교수가 1984년 63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타계하자 제자들은 스승의 업적을 기려 매해 젊은 전기공학도에게 충강학술상을 표창해 오고 있다. 빛나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대한민국 전기공학의 기틀을 닦은 고 한만춘 박사. 그의 노력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곳보다 화려한 빛을 발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우리 최강기업의 기술력을 연구하는 연구소인가요? 예, 최강기업의 연구소입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설계, 시제품을 만들고 시험 인증까지 받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초소형 전기 화물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최강기업의 배터리는 뭐가 달라요? 여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덮개를
제끼면은 요 안에 있는 저게 내용이 배터리 쉘에 대한 모듈이 돼요. 요게 이제 모듈이 없으면은 케이스만 있는 거거든요. 네. 저 케이스가 1차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모듈이 들어가니까 충격이 일어나더라도 모듈은 직접적으로 손상이 없게 이렇게 불이 나지 않는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 배터리 케이스가 열도 내려주고 충돌 시에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거네요? 열을 내려주는 거는 이제 요 다른 우리가 터크를 가지고 있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배터리 자체를 냉난방 시스템의 냉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 또 히터를 따로 만들어서 배터리가 이제 온도가 낮을 때는 높여주는 역할을 해서 항상 배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 가능한 온도에서 유지되도록 해서 성능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운전자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우리 최강기업의 기술력 최고예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돌아온 연구실. 우주용 광학 거울의 최종 제작 단계인 연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비구면 형상에 나올 때까지 유리를 아주 미세하고 정밀하게 갈아내야 하는데요. 연마 과정으로 소요되는 시간만 4개월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라 불릴 만합니다. 참고로 XYZ에 그다음에 회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툴은 공전 자전 이렇게 해서 총 6축으로 대상물 가공을 하죠. 네. 그럼 이게 상당히 조절을 잘 해야겠네요. 보통 이렇게 큰 반사경 할 때는 한 200번에서 300번 정도 이렇게 그 측정 가공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0.1mm 정밀도로 포지션을 맞춰도 나중에 가공 결과는 나노미터로 나와요. 네. 우주용 광학 거울은 오차 없는 정확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가공 장비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울을 갈아주는 연마 툴입니다. 연마 툴을 사용하는 작업이 돌아올 때면 이윤우 박사가 꼭 함께하는 오랜 단짝이 있습니다. 바로 나노미터보다 더 정확한 손길을 가진 이재협 명장입니다. 생산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윤우 박사가 광학 거울을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때부터 함께해온 연구 동반자죠. 우주용 거울을 연마할 때 거의 한 90% 이상은 거의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명장님이 없으면은 끝맺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할 때도 우리 명장님이 이런 연마 툴을 준비하고 세팅하고 하는 거는 해야 되고요. 그다음 연마 과정에서 단계별로 연마 툴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다 명장님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장님 손길이 없다 그러면 거의 우주용 거울을 개발할 수 없는 거죠. 함께한 세월만큼 노력의 흔적이 모두 이곳에 담겨 있는데요. 광학 거울의 소재와 크기에 따라 모두 다른 연마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종류만 수백 가지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종류를 했다는 거죠. 이제. 지금 명장님 초기에 비구면 할 때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죠? 이런 툴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전기실에 크로스 캐파시터 그런 거 가공할 때도 이윤우 박사와 이재협 명장이 함께 우주용 광학 거울을 만든 지도 벌써 30년. 그 긴 세월 동안 혼자가 아닌 함께였기에 국산화율 100%라는 신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죠. 이윤우 박사님께서는 언제부턴가 앞을 내다보시고 대구경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그리 생각하고 그때부터 기반을 쌓고 지금까지 계속 하게끔 이렇게 기반을 두는 것이 참 의미 있고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윤우 박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코업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니까 대행 미래까지 가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2m, 3m도 해야 되는데 10년, 20년 청춘 여기 다 바쳤는데 끝까지 계속 해야지. 와, YTN 사이언스에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구나. 맞아. 핫클립 패스트 진짜 짱이라고. 설마 여기서 끝은 아니겠지?
올리야, 아직 판이나 남았어. 어서 빨리 보고 싶어. 현기증 난단 말이야. 핫클릭 베스트 4위부터 1위입니다. 미확인 비행체가 전국 하늘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저녁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미확인 비행체. UFO다, 미사일이다 말이 많았지만 알고 보니 국방부의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우주 발사체인데 누리호 발사 때는 없었던 이 무지갯빛. 과연 이 무지갯빛의 정체는 뭘까요? 이건 바로 황혼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황혼 현상은 일출이나 일몰 60분 전후 로켓을 발사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해가 진 뒤에도 성층권 너머의 높은 고도에서는 일정 시간 햇빛이 비치고 이 무렵 로켓이 어둠 속에서 햇빛이 비치는 지역으로 떠오르면 배기가스의 빛을 반사해 지상에 있는 관측자에게 보이게 되는데요. 배기가스는 프리즘처럼 빛을 회절시켜 다양한 스펙트럼의 색상을 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이런 무지갯빛 미확인 비행 물체가 보였던 것이죠. 로켓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작품 황혼 현상.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이벤트가 아닐까요? 제가 아까 잠깐 둘러봤는데 굉장히 쓰임새가 많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국내 화물차의 선택의 폭이 너무 없는 거예요. 화물차? 네, 화물차는. 네. 실질적으로 1톤 트럭과 2.5톤 트럭 위에 차종 위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틈새 시장에 필요한 차를 만드는 것이 이 국내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톤 미만의 차의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차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초소형차는 우리나라 법규상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없게 돼 있는데 350 차량부터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요? 시속도 100km까지 낼 수가 있고 냉동 기능과 냉장 기능이 장착이 된 특장 차량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형차보다 훨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짐도 더 많이 들어가고 네, 고속도로도 탈 수 있고 더 많은 거리를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와, 이게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와, 이렇게 짐칸이 와 생각보다 크다. 보기엔 작아 보여도 이곳에 우리 최강기업의 기술력이 꽉 차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물차가 교통사고가 나면 이 충격에 좀 데미지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상해를 입는 경우를 제가 좀 본 적이 있는데 이 바퀴를 운전석 밑이 아닌 앞으로 배치한 게 좀 획기적이에요. 네, 지금 대부분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밋밋하다 보니까 충돌했을 때 바로 운전사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코를 만들고 타이어를 압축을 하다 보니까 운전석에 밀리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는 실질적으로 정면 충돌 안전 법규를 거치지 않아도 출시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러나 차라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그런 물체, 이동하는 물체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저희 차를 타다가 운전사가 뭐 잘못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제 양심이 허락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면 충돌 안전 법규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끔 초소형차지만은 적용을 했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강기업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저희는 1톤 미만의 특화된 시장에 틈새 시장에 다양한 고객들이 원하는 차량을 생산해가지고 그분들의 만족도를 좀 높이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또 중소기업이 만든다고 해가지고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사후 관리가 안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경영하는 것이 저희 꿈이고 앞으로의 희망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무려 60년이나 앞선 1824년 헝가리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당시에는 충전 문제로 인해서 상용화가 되지 않다가 축전지가 개발되면서 1800년대 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미국 자동차의 40%가 전기 자동차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전기 자동차가 왜 사라졌을까요? 바로 펑펑! 미국 텍사스에서 대량의 원유를 발견!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량 생산 체계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0년대. 바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과 차량 연비 규제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전기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다시 급부상하게 되고 국내 전기 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차 보이세요? 저 초아만큼이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죠? 이 차가 바로 전기 자동차인데요. 순수 100% 우리 기술로 만든 자동차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차를 만든 회사가 직원 195명의 강원도 횡성의 한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1998년도에 설립돼서 올해 26년 차 들어가는 회사인데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 창립에서부터 약 한 20년간은 해외 자동차 개발에 관련된 업무만을 쭉 하다가 2018년도부터 이제 나무차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그만하고 우리가 직접 국내에서 차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탈바꿈을 했기 때문에 역사는 길지만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를 만들려고 그러면 5만 대를 만들 것인가 10만 대를 만들까에 따라서 공장 규모도 달라질 거고 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컨셉을 잡아가지고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끔 기술적인 지도를 해주는 이런 업무를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도에 지식산업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업무가 지금은 지식산업의 일종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우리 송신근 대표님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왔거든요. 그러세요? 네, 당시에는 부산 기계공고죠.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무려 1등을 하시고 곧바로 자동차 K그룹의 스카웃 그리고 그 해인 1975년에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또 판금 부분에서 동메달을 따십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IMF쯤에 퇴사하시고 혼자 나오셔서 만드신 건 아니죠? 제가 IMF 거의덤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적에 동료 7명이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자본금 1억으로 엔지니어링 회사를 설립하게 됐죠. 자본금 1억? 네. 그때 생각하면 좀 아찔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도 전에 없던 형태의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 기초과학 단계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다름 아닌 생체 모방 기술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면 현재의 기술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응용 분야도 넓어지리란 예상인 거죠. 생체 모방 기술이란 생물이 가진 기능을 모방해 이용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생명체의 구조나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물질, 진화를 통해 환경에 적응한 자연 생명체를 모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연에는 배울 것이 많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고요. 인간은 자연을 모방하며 살아왔고 인간이 만들어낸 많은 물건이 자연을 모방해 탄생했습니다. 첨단 과학이 숨어있는 자연을 모방해 과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로봇 분야에서 자연 모방 과학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죠.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볼까요? 독수리는 사냥감을 볼 때 중앙 부분이 확대되기 때문에 사냥감을 더 잘 포착할 수 있고요.
뱀은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여러 동물들 중 농개의 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농개의 눈은 곤충의 눈과 마찬가지로 혼눈 여러 개가 모여 다발을 이루는 겹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농개의 겹눈 구조를 생체 모방에 얻은 연구 성과인데요. 인간의 경우 한 개의 동공을 통해 빛이 들어와 망막에 상이 맺힙니다. 때문에 시선을 벗어난 사물을 포착하기가 어렵고 눈동자의 방향을 바꿔야만 다른 곳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있죠. 반면 겹눈을 가진 농개는 각 콧눈이 여러 방향에서 온 빛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농개 눈 카메라는 구의 형태로 모든 방향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속과 물밖 환경에서 모두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농개를 모방한 카메라. 실험을 한번 해보죠. 서로 다른 형태의 LED를 카메라 주변에 설치합니다. 준비가 끝나고 촬영을 진행하는데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평평한 화면을 나타내기 위해 구의 형태로 이미지를 재구성한 모습입니다. 조금 흐릿하지만 모든 LED의 모습이 빠짐없이 보이죠? 농개의 눈은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속에서도 상이 왜곡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카메라에는 이 같은 특징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을 채운 그릇을 이용해 카메라의 아랫부분만 물에 잠기게 한 뒤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도형의 형태가 왜곡되지 않고 잘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미지의 왜곡 없이 물속과 물 밖에서 360도 전방위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개발의 성과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 소개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물의 눈을 모방해 기존의 카메라의 형태를 기초부터 다시 설계하는 도전. 카메라와 광학기술이 펼쳐낸 또 다른 변화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리야, 너는 꿈이 뭐야? 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보다 유명한 고양이가 되는 게 꿈이야. 슈레딩의 고양이? 그게 뭐야? 홀더 과학 덕후 맞아?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보이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이잖아. 아하, 하지만 양자역학은 언제 들어도 어렵다. 학트리 베스트를 많이 보다 보면 양자역학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 그래, 맞아. 올리 너는 항상 긍정적이어서 좋아, 히히. 내 친구 베리야,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볼까? 그래, 올리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